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61년 4월 달에 있었던 미국 CIA의 쿠바 피그스만 침공 실패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피그스만 침공 작전이 케네디 대통령의 군부 지원 거부로 실패로 끝나면서 케네디 대통령과 알렌 덜레스를 수장으로 하는 CIA 간에, 그리고 군부까지 케네디 대통령과 CIA 및 군부 간의 불화가 표면화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1962년 10월 달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그리고 그 여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핵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위기였고, 미국의 케네디, 소련의 후르쇼프 등 양국 지도자의 어떤 그 지혜에 의해서 핵전쟁 위기를 모면했으면서 그것을 계기로 최초의 핵 군비 통제가 시작됐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평화를 위한 노력이 미국과 소련의 강경파들에 의해서 좌절됐다는 것. 즉 63년 11월 달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고 64년도에는 후르쇼프가 브레즈네프 등에 의해서 실각하면서 그런 미소 간의 평화 공존 노력이 실패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실상과 내막을 미국 국민들을 비롯해서 세계 대다수 인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핵전쟁을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 그런 의미와 교훈을 세계인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실상과 내막,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핵전쟁 이반자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인류 종말 기계, 영어로는 Doomsday Machine이라는 책인데요. 그 월남전, 베트남전의 실상을 고발한 미국 최초의 내부 고발자 다니엘 엘스버그가 2017년도에 낸 책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인류 종말 기계라는 이름의 책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엘스버그는 1971년 펜타곤 페이퍼, 베트남 전쟁의 실상에 관한 미국의 공식 비밀 문서를 폭로함으로써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다, 뭐 이런 별명을 들을 사람인데요. 이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연구소를 나와서 랜드 연구소라고 그래서 미국의 핵전쟁에 관한 이론과 전략을 연구하는 그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1958년부터 재직하면서 그 뭐 결정 이론, 게임 이론 등 핵전쟁에 관한 이론들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 전략에 조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2017년도에 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68년부터인가 이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더 큰 거는 이 핵전쟁의 위험이다 라고 해서, 펜타곤 페이퍼가 약 한 뭐 7천, 8천 장 되는데 이 핵전쟁에 관한 기밀 문서는 뭐 15,000장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걸 다 복사해 놓고 폭로를 하려고 그러다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베트남 전쟁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를 했고, 그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관한 비밀 요소들을 너무나 위험하고 위험한 문서라서 그 동생한테 맡겨놨는데, 그게 동생도 무섭죠. 워낙 그 뭐 엄청난 문서니까 이건 잘못하면 뭐 기밀 누설로 사형도 당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쓰레기 하치장에 버렸다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책을 못 내고 있다가 2017년도에 와서야 이 책을 낸 건데, 이 책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한글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12장과 1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12장은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돼 있고 13장은 쿠바 실제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12장은 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엘스버그 자신이 느꼈던 그런 얘기를 쓴 거고, 이 13장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그리고 소련 측의 어떤 뭐 비밀 문서들이 나오면서 실제 미사일 위기의 실상들을 알게 되면서 내가 62년 10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느꼈던 것과 실제는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본인 말이 뭐냐면 62년 10월 당시에는 자기가 핵전쟁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핵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핵전쟁이 난다는 거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한 40년이 지난 뒤에야 그게 진짜 핵전쟁 위기였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비교하면서 한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확률이, 핵전쟁 발발 확률이 약 3분의 1 내지 절반이다. 그러니까 33% 내지 50%. 뭐 굉장히 근접한 거죠. 그리고 쿠바 미사일 위기가 가장 그 절정에 달했던 27일 저녁 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너마라는 국방성에서 퇴근하면서 서쪽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일 저 해를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로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다니엘 엘스버그 자신은 이게 핵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쿠바 미사일 위기가 어떤 거였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얘기하면 소련의 후르쇼프가 그 미국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다가 미국 몰래 비밀리에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가 미국에게 발각이 돼서 약 일주일간 팽팽하게 대치하다가 결국은 후르쇼프가 일방적으로 핵미사일 기지를 철거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면 후르쇼프는 그 미국의 턱 밑에다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비밀리에 했을까? 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6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의 핵전력이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1960년도에 이탈리아와 터키, 소련과 가깝죠. 거기에다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 반면에 소련으로서는 사실은 뭐 미국을 타격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픽스만 침공 실패 이후에 미국 정부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을 했기 때문에 소련의 핵전력 열세를 만회하고 미국의 비밀 공작으로부터 쿠바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소련 중거리 핵미사일을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좀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이제 핵무기는 미국이 먼저 개발했죠. 그리고 50년대에는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가 그야말로 소련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1955년도부터는 U2기라고 그래서 상공 2만 미터를 날면서 소련을 정찰하는, 정기적으로 정찰을 했었어요.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소련으로서는 장거리 폭격기로는 도저히 미국과 대응이 안 되니까 1957년도에 ICBM 처음으로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했고, 또 두 달 뒤에는 57년 10월 달에는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지구궤도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황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미소 간 핵 균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도 불안하게 됐죠. 장거리 폭격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지만 ICBM 부분에서는 소련에 뒤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58년도에 ICBM 실험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60년 5월 달에는 그 U2기가 소련 상공을 지나가서 정찰을 하다가 소련의 그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됩니다. 근데 그때는 후르쇼프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불과 뭐 일주일인가 열흘밖에 안 남겨뒀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U2기가 격추되면서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가 소련을 정기적으로 정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기상 관측 비행기인데 지나가다가 떨어진 거다. 그런데 그 U2기를 조종했던 게리 파우스라는 조종사가 살아나서 생포됐어요. 원래는 이제 뭐 청산가리를 먹고 죽게 됐다 그러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변명이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61년 4월 달에 픽스만 침공 때도 케네디 대통령은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소 간의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61년 여름에 비엔나에서 후르쇼프하고 케네디가 최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 후르쇼프가 미국의 거짓말을 막 그야말로 추궁을 하면서 베를린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당시에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1년 전반기만 해도 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독을 인정해라. 동독하고 수교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서독이 아닌 동독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48년도 독일이 분단될 때처럼 또 뭐 굉장한 이 무력 대결이 예상되고, 미국으로서는 사실 이 베를린이라는 데가 동독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련이 재래식 병력을 동원해서 서베를린에 대해서 뭔가 무력 조치를 취하면 그것을 막으려면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미소 간에 굉장히 말하자면 이 전략적 그 모호성이 있었고, 소련으로서는 핵전력에서 밀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후르쇼프가 비밀리에 쿠바에다가 핵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뭐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의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62년 8월 달쯤에 그런 조짐이 보였고, 실제로는 그 후르쇼프가 62년 7월부터 그 이제 보냈다고 그래요. 그 핵미사일과 미 소련 군대들을. 결정적으로 62년 10월 14일 날 쿠바 내에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약 일주일쯤 뒤인 10월 22일 날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서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해상 봉쇄하고, 그다음에 소련에 대해서는 이 핵미사일 기지를 철수해라 기우고합니다. 이 이후에 22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협상 줄다리기를 하다가 10월 28일 날 아침에 후르쇼프가 소련의 방송을 통해서 미사일 철거 및 소련 군대 철수를 발표하면서 일단 평화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소련이 물러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약속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또 하나는 터키에 있는, 그리고 소련을 겨냥하고 있는, 터키에서 소련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약 4, 5개월 뒤에 철수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에 공표하지 말아라. 비밀리에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케네디가 일방적으로 이긴 것처럼 돼 있죠. 당시에 10월 28일 일요일 날 후르쇼프가 방송을 통해서 미사일 기지 철수를 발표했는데, 그 전날 밤에 케네디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당시 주미 소련 대사인 도브리닌을 만나가지고 48시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큰일이 뭐냐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시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커티스 르메이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엑스콤이라는 고위 지도자 회의를 했는데,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로버트 케네디를 제외하고 군부 인사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참에 쿠바를 침공해서 미사일 기지도 없애버리고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그런 그 뭐 밀사 외교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 로버트 케네디와 도브린의 밀사 외교, 그리고 후르쇼프가 최후에 양보를 해서 인류가 가장 핵전쟁까지 다가갔다가 이 문제를 끝내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케네디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전쟁까지 가지 않고 쿠바 미사일 위기 풀었다. 만약에 미국이 쿠바를 침공했다면 소련도 응전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소 간 핵전쟁이 났을지도 모른다. 미소 간 핵전쟁이 났으면 그야말로 인류 문명이 끝장났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엘스버그의 둠스데이 머신, 그러니까 인류 종말 기계라는 거는 이제 이 핵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엘스버그의 그 이제 회고에 따르면, 엘스버그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무슨 결정 이론, 그러니까 모호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뭐 게임 이론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핵전력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조언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10월 28일 날 흐루쇼프가 일방적으로 소련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이 당시에 엘스버그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이기 때문에 소련이 물러난 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뭐 그게 뭐 위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동료인 그 핵전쟁 분석가 하고는 핵전쟁 확률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 1000분의 1 정도 아니었을까? 0.1% 정도라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 차관보였던 폴 리츠는 10%로 봤다고 그러고 게다가 케네디 대통령은 33% 내지 50%라고 얘기했다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핵전쟁을 벌이고 싶다는 얘기인가? 라고 자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약 40년 동안 계속 그 쿠바 미사일 위기의 실상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 둠스데이 머신, 인류 종말 기계라는 책에서 엘스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도 핵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고위 정책 결정자에서는 최고 50%의 핵전쟁 확률을 생각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부의 극소수 최고 지도자들만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스버그는 케네디가 후르쇼프에게 앞으로는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 하라고 라는 걸 보고 그게 무슨 약속이야.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리가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나서 그 처치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CIA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미국 상원의 처치위원회가 CIA 활동을 아주 그냥 조목조목 파헤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75년부터 76년까지. 그러니까 CIA가 그런 정치권의 검증을 받은 건 딱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케네디가 픽스만 침공 실패 이후에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작을 벌였구나. 동생인 로버트한테 시켜가지고 몽구스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마피아까지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벌였어요. 자기가 그때 그걸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을 몰랐구나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랜드 연구소를 비롯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ICBM에서는 미국이 소련에 훨씬 뒤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소련의 핵위협 앞에 무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미 공군이 제일 셌는데 미국 공군 주장은 뭐냐면 현재 소련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1000기나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려면은 우리는 ICBM, 미니트맨 ICBM을 1만 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맥나마라 그 국방장관이 그걸 막으려다 결국 뭐 1000기로 낮췄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U2 정찰기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게 60년 5월 달에 U2기 격추 사건으로 알려진 것이고 U2기가 격추된 다음에는 인공위성으로 소련을 정찰합니다. 코로나 인공위성인데 그 코로나 인공위성이 61년 9월 달에 발견한 건 뭐냐면 소련 내에 미국을 겨냥한 ICBM이 딱 4기가 있더라. 4기. 4기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은 ICBM이 40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1대10으로 미국이 유지한 거죠. 그런데 미국 공군에서는 1000기다. 우린 40기다.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하자면 양측 핵 대결의 실상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이 말하자면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에 있었구나라는 게 하나씩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코맨드 앤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지휘 통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핵전쟁의 시작 또는 핵무기 발사 권한은 대통령 또는 뭐 서기장,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게만 있다는 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어떤 뭐 정신 나간 또는 뭐 너무 공포에 빠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핵무기를 발사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그냥 핵전쟁으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래 27일 1962년 10월 27일 날 로버트 케네디가 주미 소련 대사 도브리닌을 만나서 48시간 내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해라 라고 했는데 후르쇼프는 바로 12시간 만인 다음날 아침에 그것도 외교 전문이 아니라 소련 방송을 통해서 우리 소련 미사일 기지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36시간 먼저 그 발표를 해요. 왜 그랬을까? 후르쇼프는 그렇게 갑자기 철수를 결정했을까? 그 당시에 후르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불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서 맴돌았다. 그러니까 핵전쟁의 기운이 막 맴돌았다는 소리죠. 다시 따져보니까 자기하고 이 미국의 핵전력 분석가들이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뭐 해상 봉쇄 또는 뭐 쿠바 상공에 대한 정찰기 가동 이런 군사 대응을 촉구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전쟁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법상 이거는 사실상 전쟁 행위였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군은 사실은 뭐 이 유투기니 정찰기를 통해서 쿠바 내의 어떤 군사 사정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봤더니 그 당시 쿠바 내에 소련군 병력이 자그마치 4만 명이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만 설치한 게 아니라 당시 쿠바 근해에 와 있던 소련 잠수함도 핵어뢰라는 전술 핵무기를 100기나 가지고 있었다. 근데 미국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현장의 사정이 핵전쟁으로 이어지는가?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27일 날, 그러니까 28일 날이 그 핵무기 철수를 발표한 날인데 27일 날 쿠바를 저고도로 정찰하던 미군 정찰기가 포에 맞았고 격추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U2기는 고고도로 정찰을 하다가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됩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커티스 르메이를 비롯한 그 당시 군부 지도자에게 미군 정찰기가 피해를 입으면 침공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침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케네디가 그걸 이제 말렸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미군 정찰기에 대한 쿠바군 그리고 소련군의 뭐 대공포 또는 미사일 공격이 후르쇼프의 명령과는 반대였다는 거죠. 후르쇼프는 핵전쟁 발발을 걱정해서 절대로 미군에게 피해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시도 때도 없이 미군 정찰기가 쿠바 상공을 날아다니니까 카스트로로서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쏜 거예요. 이런 데다가 또 다른 말하자면 이 전쟁 발발 요인이 있었는데 U2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한 겁니다. 소련이 이걸 알아냈죠. 이것은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 소련을 핵공격하려는 게 아닌가? 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건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의 U2기가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매우 흥분해서 야 이거는 소련과의 전쟁이야 라고 외치면서 회의실을 뛰쳐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케네디도 어딜 가나 죽어라 말 안 듣는 그런 개자식들이 있지. 이게 뭐 미국 해군의 오래된 농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진짜 실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미 군부에서 소련을 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여보낸 건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후르쇼프도 또 케네디도 자국의 군대를 현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쪽에서만 더 무력 대응의 수위를 높인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정찰기 피격을 보면서 후르쇼프가 이거는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는데 현장에 있는 군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겁을 느꼈던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40년 쿠바 미사일 위기 40년이 지난 뒤에 밝혀진 건데 미국이나 이런 소련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항상 그런 걸 이제 복귀하는 국제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40주년인 2002년도에 아바나에서 미국과 러시아 장교들이 모여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복귀했는데 당시 쿠바 근해의 잠수함에 타고 있던 정부 장교였던 바딤 오르로프라는 사람이 말한 거였는데 당시 소련 잠수함에는 핵 어뢰를
장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미국은 몰랐다. 소련의 일반 병사도 몰랐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까 엘스버그가 말한 것처럼 쿠바 근해에서 잠수해 있는 소련 잠수함들을 수면으로 올리기 위해서 폭내를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 소련 잠수함이 원래 북해 추운 바다에 적응되어 있는 배라서 이 카리비아 같은 더 따뜻한 바다에서는 굉장히 있기가 힘든데 하여튼 뭐 실내 온도가 60도가 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 중에서 4척의 잠수함 중에서 3척은 그냥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복한 거죠. 그 중에 한 척에서는 안 되겠다. 핵어뢰를 쏘자. 그래가지고 핵어뢰를 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핵어뢰를 쏘려면 함장과 부함장과 정치장교 3명이 합의를 해야 쏘는데 함장과 정치장교는 동의를 했고 부함장이었던 바실리 아르히포프라는 사람이 반대를 해서 발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핵어뢰를 발사를 해서 미국 뭐 구축함이나 순양함이 침몰을 했다면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아마도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핵전쟁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2012년도에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에서 세계를 구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실리 아르히포프, 그러니까 이 핵어뢰 발사를 반대했다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인이 굉장히 뭐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던데 만일 그때 핵어뢰를 발사했다면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몰랐다는 거죠. 케네디도 몰랐고 동생의 로버트 케네디도 몰랐죠. 죽은 다음이니까. 그래서 그 엘스버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 그 일요일, 10월 28일, 흐루쇼프가 미사일 철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요일에 흐루쇼프가 전면적으로 굴욕적인 미사일 철수를 단행하지 않았다면 그날 오후쯤에는 전면전에 이르는 도화선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핵전쟁 위기의 가능성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인들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계는 여전히 이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사실 이 다니엘 엘스버그는 작년에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2021년 그 펜타곤 페이퍼 폭로 50주년이 되는 해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아직도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한 그 용기로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밝히고 핵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보기에는 세계 미국이나 세계의 사람들이 핵전쟁의 위기나 전쟁의 위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스버그가 이제 또 결론적으로 한 말은 뭐냐면 쿠바 미사일 위기의 진정한 역사가 드러내는 것은 대량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인류 문명의 생존에 거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 아무리 책임감 있고 인간적이고 신중하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다. 핵무기 자체가 커다란 재앙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말하는 것처럼 말로는 뭐 위기라고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진정한 위기인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냉전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소가 내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ABM 조약이라든가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트, 스타트에서 군비 통제 조약, 군비 축소 조약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맺었는데 그 중에 그 ABM 조약이나 INF 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미러 간의 어떤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는 뭐 핵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아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케네디 대통령과 흐루쇼프 서기장이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핵전쟁을 막고 미소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63년 8월 달에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빼놓고 이 대기 중이나 수중이나 우주에서는 핵실험을 하지 말자. 이게 핵시대에 들어온 최초의 군비 통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두 지도자 모두 국내 강경파의 반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예컨대 사실 케네디와 후르쇼프는 둘 사이에 친서를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만 커즌스라는 미국의 어떤 그 반전 평화 언론인을 특사로 보내기도 하면서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고 몇 달 후에 노만 커즌스가 후르쇼프를 찾아갔을 때 후르쇼프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소련 군부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뭐 국민이 거의 다 죽고 소련이 황파되고 그런 위험이 아니라 중국이나 알바니아 같은 그 강경파 우방국들이 소련이 나약해 빠져서 대결에서 물러났다 해서 비난을 받는 거, 그걸 가장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양보를 했고 이제 나는 중국 사람들과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완전히 폐허가 된 다음에 소련의 국가적 명예를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크루쇼프는 1년 뒤에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실각하게 됩니다. 케네디 역시 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하죠. 그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상당수 평화진보 세력들은 이것은 CIA나 군부 같은 미국 내 전장 세력들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케네디의 그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군부가 얼마나 반발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유투기가 쿠바 상공에서 격추되니까 미국 뭐 합참이라든가 군부에서는 쿠바 침공하자라고 매우 압박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하니까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뮌헨에서의 유화 정책보다도 더 약해 빠진 거다라고 정면으로 이렇게 대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케네디 대통령으로는 개인적으로서도 보인 게 뭐냐면 그 2차 대전이 나기 직전에 영국이 대히틀러 유화 정책을 펼칠 때 그 당시에 주 영국 대사가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였고 조셉 케네디도 유화 정책에 가담했다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케네디에 대한 미 군부의 어떤 그 증오와 분노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 26년이 지난 1988년도에 커티스 르메이 장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르메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케네디 행정부 사람들은 우리 미군이 강력해지면 소련을 자극해서 전쟁 또는 핵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더군. 우리 공군은 정반대로 생각했는데 말이야. 미군의 핵전력이 세면 셀수록 소련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때야말로 쿠바의 빨갱이들을 작살낼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쳐서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우리 정책을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압도적 군사력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저 소련놈 비위나 마치고 양보하기에 급급하더구만.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전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그 전략공군사령부를 굉장히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 전략공군사령부가 미국을 소련의 핵위협으로부터 지킨다. 그런 요지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이 핵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다 같이 죽는 건데. 해서 그 유명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군 내에 말하자면 약간 좀 마시간 공군 장성이 장거리 핵 폭격기를 먹고 소련을 이제 포격하려 간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는 핵전쟁은 무모한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그 공감대가 퍼졌고
이 르메이 장군이 나중에는 뭐 무슨 미국 제3당의 그 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내 시민들도 핵 대결, 핵 전쟁은 무모하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퍼지긴 했지만 케네디, 후르쇼프 이런 말하자면 평화를 지향했던 지도자들이 제거되면서 핵 대결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취임한 직후에 뭐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공수표가 됐죠. 아직도 핵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핵전쟁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대치가 첨예해지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 뭐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고 우발적일 수도 있고 핵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그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쇼프 서기장이 나름대로 미소 공전과 평화 정책 그리고 군비 경쟁 통제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